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지난 시간이랑 지지난 시간에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것들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상이긴 한데요. 자본성 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본성 증권, 이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신종자본증권, 그리고 후순위 채권,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FRS 17이 이제 들어오면서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서 신종 자본증권과 후순위 채권을 앞다퉈 발행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보험사들이 많이 발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 확충이 필요해서 얘네를 발행한다고는 알겠고 얘네가 자본성 증권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과연 그게 왜 그런지, 얘네들이 도대체 왜 자본성 증권이라고 불리면서 실제로 자본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본은 아니고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채권이니까 부채겠지만 이제 우리 킥스나 앞으로 도입될, 그러니까 킥스 혹은 그냥 이제 지급여력제도 하에서는 얘네를 가용자본, 가용자본의 정의 같은 거는 이제 텍스트 보시면서 한 번씩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지급여력제도에서 쓰는 거니까 손실흡수성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 얘네가, 우리 자본이라고 하면 내 돈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 돈을 잃어버릴 사고를 내 가지고 돈을 물어줘야 될 일이 생기면 내 자본에서, 내 지갑에서 꺼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 손실 흡수성, 내 지갑에서 꺼내서 이걸 돈처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용자본이라는 항목으로 인정을 받는데, 자 우선 처음부터 얘기를 할게요. 보험회사는 왜 자본 확충이 그래서 필요한가, 그거부터 한번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 확충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면 세븐틴이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세븐틴이 그러면 도입되기 이전 상태부터 살펴봐야 왜 세븐틴이 도입될 때 자본 확충이 필요한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상태 한번 볼게요. 보험사의 대차대조표가 있습니다. BS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에 자산이 있고, 자 여기에 부채가 있고 여기에 자본이 있죠.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왼쪽은 뭐냐면 내가 산 것이에요. 왼쪽은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흐름을. 왼쪽에 채권도 사고 싶고 예를 들어서 금도 있을 수 있겠고요. 주식,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이런 여러가지 자산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살 때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천을 알려주는 게 오른쪽이에요. 차변. 그래서 이게 대차대조표가 항상 좌우가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뭘 가지고 있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 가치를 어떤 돈으로 조달했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보면 그 조달의 원천이 빚이거나 내 돈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부동산을 사고 싶어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죠. 내 돈으로 그냥 사거나 아니면 은행 가서 대출빚을 끼고 사거나, 그러면 두 개의 조달 원천을 가지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왼쪽에 차변에, 이 차변에, 이쪽이 차변이죠. 만들 수, 아까 약간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균형이 맞아 있고, 보험사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 이 왼쪽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냥 대체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른 건 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자산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채권을 뭘 가지고 샀냐라고 하면 부채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돈을 어떻게 조달했어요? 내 돈보다는 웬만하면 이게 이렇게 균형이 맞아 있지 않아요. 부채가 훨씬 큽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보험계약자로부터 온 보험 부채고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포션은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수리학에서 TV라고 계산하는 그 녀석들이에요. 근데 요거나 마찬가지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채권도 그렇고 요 보험 주체도 그렇고 시간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가 변화하면 저 녀석들의 평가액이 달라져요. 근데 현행 제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현행 제도에서는 자, 두 녀석이 다 금리에 따라서 민감한 애들이긴 한데 자, 자산은 오케이, 시가로 평가해. 오케이, 금리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고 있어요. 안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지금 얘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이라는 게. 이 균형이 지금 맞아져 있는 상태가 자산은 시가,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맞춰져 놨어요. 근데 문제는 요게 17으로 갈 때 부채도 시가 평가하도록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과연 시가로 평가했을 때 요 부채는 지금 대비, 현행 대비 나중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 누가 더 클까? 요 방향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아래쪽에다 쓸게요. 자, 부채가 작아진다, 시가로 했을 때. 자, 요 말은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균형이 맞춰져 있죠.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왼쪽은 그러면 이미 시가 평가하고 있으니까 안 바뀌어요. 왼쪽은 그대로 있어요. 잠시만요. 네, 왼쪽은 이렇게 해서 얘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부채가 작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자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이제 우리가 가용자본이라고 부를 만한 녀석들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오케이, 이거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부채는 언제 시가평가하면 작아질까요? 원가일 때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팔았을 때, 이 보험계약을 팔았을 때보다 금리가 높다면 시가평가했을 때 부채가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원가일 때는 아주 예전이에요. 사실 오래된 계약들 보면 1990년대 혹은 뭐 2000년대 초 요때 그때에 이제 팔았던 것들인데 과연 지금이 그때보다 금리가 높을까라고 하면 물론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때 금리 정말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너무 오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금리가 오르다가도 다시 경기가 좀 침체되고 하면 다시 금리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케이스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문제는 내가 원하던 건 요거였는데 실제로 시가평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냐면 부채가 커져요. 금리가 낮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 아까 그림에서 똑같이 왼쪽은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는 부채가 커져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용자본이라고 부를 만한 녀석들이 작아져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가용자본이 작아진 상태에서 자, 우리가 지급 여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급 여력이라는 걸 뭘 따지는 거냐면 당장 보험 계약자에게 뭐 의무를 다할 수 있냐 없냐 뭐 요런 걸 따지는 건 물론 맞지만 평균 기준으로 따지는 건 아니에요. 평균은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맞춰놨겠죠. 근데 이 자산 사이드에서 이 자산에서 자산의 어떤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치가 떨어지거나 뭐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거 샀던 거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 녀석이 갑자기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근데 요게 쪼그라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채는 지금 평가액이 안 달라지고 있는데 요 녀석이 막 쪼그라들어 버리면 어떤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더 가용 자본이라는 이 녀석들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산이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요게 아예 미스매치가 나버리는 거예요. 평가를 했더니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자본이 이렇게 잠식돼 버려요. 이걸 자본 잠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자산이 이렇게 됐는데 균형이 아예 안 맞죠. 부채가 막 이만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내 돈 없는 거예요. 빚을 갚을 만한 돈도 없는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 상태를 이제 지급 여력이 없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뭐 일반적인 회사로 치면 부도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막고 싶은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급 여력은 어떤 걸 표현하는 거냐면 자, 저 자산을 잘 확인을 해요. 네, 여기 자산을 잘 확인해서 얘네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가를 일단 봐요. 위험한가? 이들의 위험을 체크를 합니다.
뭐 보험 쪽 관련된 애들도 열심히 체크를 해요. 신용위험도 체크를 해요. 여러가지 어떤 종류로 나눠서 이 위험을 체크를 하고 그 위험의 양 대비 너네가 요 가용자본이라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위에 딱 올려놨을 때 가용자본으로 요 위험을 커버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100% 넘거나 안정적이면 150% 넘는 수준으로 유지를 해라. 요게 지금 여력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세븐틴에 들어가서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되면 부채가 일반적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서 커져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밀려난다는 거죠. 이렇게 왼쪽은 그대로 있고 얘가 이렇게 밀어내는 효과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자본을 다시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 확충이 필요한 거예요. 부채의 어떤 평가 가치가 커져버리고 대차대조표상 균형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부채가 커져버리면 자본을 밀어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자본 확충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자본 확충 방법이 저 후순위 채권, 신종 자본증권 이런 애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가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면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보통주. 요거 지금 킥스 내용에서 제가 퍼온 거예요. 자, 보통주 자본 확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그냥 증자하면 돼요. 증자. 유상증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시장의 첫 번째로 하는 게, 첫 번째로 하면 IPO죠. 그게 Initial Public Offer? 네, 뭐 그런 식으로 IPO가 되고, 요걸 우리가 공모주 막 청약하고 하죠. 공모주. 자, 근데 이거 뭐 첫 번째로 할 필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도 물론 유상증자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돈 없는, 이제 그러니까 자본이 더 필요한 회사들은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 유상증자를 할 때 요건 퍼블릭, 여기 P가 들어가는 이유는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같이 하기 때문에 퍼블릭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얘네들의 어떤 이미 주주인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기업들. 그 모기업을 통해서 증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제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의 특징은 뭐예요?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통해서 이제 자본을 그냥 이제 받아가는 건데, 문제는 주식이라는 건 또 뭐죠? 이거는 이 회사에 대한 권리예요. 회사 자체를 약간 호빵맨 그 빵 떼어주듯이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은다고 좋은 일만은 아닌 게 엄청난 비용이 알게 모르게 따릅니다. 어떤 비용들이 따른다고 볼 수 있냐면, 자, 보시면 회사의 가치는 이 정도로 기업 가치가 정해져 있다고 칠게요. 근데 주식이 원래 100개였으면 요거를 100등분해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였죠. 근데 내가 증자를 한 번 더 해서 주식을 더 발행했어요. 100개를 더 발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 가치는 늘어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있었을 텐데 주식을 발행해 버리니까 200등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내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100분의 1 정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가 힘들다고 증자를 해버려가지고 주식이 늘어나면서 나는 20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됐어요. 기업 가치가 2배가 됐으면 오케이인데 기업 가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쪼그라든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야, 배당이라도 더 내놔.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주주니까 회사에 대해서 그런 걸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주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요. 우리 주주 요구 수익률이 대표적인 어떤 자본 비용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 자본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주식 발행은 좀 복잡해요. 여러 가지 이제 단점도 존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영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경영권도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주주가 있겠지만 어떤 대표,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회사를 끌고 가죠.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데 요게 주식을 계속 발행하다 보면 다른 어떤 회사가 크게 그 주식을 사면서 경영권에 약간 위협을 가할 정도로 주식을 획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요런 여러 가지 희석 효과 비롯해서, 저 아래에서 얘기한 걸 희석 효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희석 효과를 비롯해서 경영권 문제라든지 그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본에는 엄청난 비용이 따릅니다. 부채에만 이자 비용이 따르는 게 아니라 자본에도 비용이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첫 번째 옵션으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유상증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IPO 하는 기업 공개 처음으로 하는 경우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교보 같은 이제 회사가 이제 IPO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처음이면 괜찮은데 막 중간에 다시 증자 요런 힘든 상황에서 증자를 해버리게 되면 주주들이 워낙 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제 빚을 내서 돈을 확보하자. 빚을 내서. 근데 빚을 내면 부채 아니냐 요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빚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 같은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요거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일단 왜 빚을 내냐를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해도 돼요. 뭔가를 사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어요. 부동산을. 혹은 친구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대신 친구도 돈을 낸 만큼 부동산을 소유해요. 나랑 그 집을 반반 나눠 가지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소유권 자체를 나 혼자 가지고 싶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기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이 나눠진다는 게, 경영권이 나눠진다는 게 은근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자, 이쪽으로 빚을 내는 쪽으로 많이 이제 조달 비용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요때 자본 같은 빚이 있어요. 왜 자본 같은지 요게 포인트입니다. 왜 자본성 증권은 자본성이라고 부르는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요 화면에서는 자본 확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 후순위 채권, 신종 자본 증권만 있는 게 아니라 증자라는 방법도 있다. 혹은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좀 팔아서 부동산 팔기도 해요. 지금 보험사들. 뭐 부동산 같은 걸 매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산 사이드에서 이걸 매각해서 팔아치우는 거죠. 그러면서 요게 쪼그라드는데 요 밑에 자본으로 그 수익을 갖다가 채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본을 확충하기도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일단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자, 이제 자본성 증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자본성 증권. 자, 그러면 일단 왜 자본성이라고 부르냐고 할 때는 자본과 부채의 성격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빚과 계속 오타를 내네. 자, 여기는 내 돈이고요. 여기는 빚이에요. 자,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자, 회사가 약간 망했어요. 이런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빚은 계속 빚은 먼저 갚아야 되죠. 남의 돈이니까. 근데 내 돈은 어때요? 내가 망했으니까 내 돈은 그냥 날아가요. 내 돈은 못 받아요. 회사가 진짜 망했다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산과 자본, 자본과 부채 이렇게 있는데, 일단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 했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가 얘가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자, 자본은 다 이제 0으로 털었는데도 이제 부채보다 얘가 더 쪼그라드는 경우가 진짜 회사가 디폴트가 나는 건데, 그때 일단 남은 걸로 부채를 최대한 갚아주고 그 다음에 자본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돈은 망했으면 받을 수가 없죠. 요런 차이가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자본이냐 부채냐 했을 때, 자, 회사가 망했을 때 이제 청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청산할 때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진짜 빵으로 망하진 않아요. 그냥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 계속 이렇게 쓰네. 빚이 내 내 자산보다 커져버리면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산이라는 게 아예 0은 아니라는 거예요. 망했을 때.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를 열심히 팔아서 뭐 의자 팔고 책상 팔고 컴퓨터 팔고 해서 일단 빚 최대한 갚아줘야죠. 다 못 갚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갚아주는 게 빚입니다. 내 돈은 날리는 거고요. 요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자본성 증권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본성 증권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종 자본증권과 후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름에서 얘는 드러나요. 이름에서 자 채권 빚인데 순서가 늦어요. 어떤 순서를 얘기하는 걸까요? 변제해주는 순서예요. 망했을 때 자 보시면 일단 있는 자산 없는 자산 다 팔아다가 빚을 갚아줘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때 늦게 갚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망했을 때 내가 이거 부채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못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얘네가 나한테 못 갚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채인데 얘네가 망했을 때 나 이거 안 갚아주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자본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돈 그냥 밀어 넣었다가 못 받고 없어지는, 날아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순서가 늦어버리면. 그래서 얘는 자본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본. 그러니까 채권, 우선순위로 따지면 여러 채권들이 있고 쭉 있고 여기에 이제 자본. 회사가 이제 망해갈 때, 자산이 쪼그라들 때 쭉 이렇게 위험해져요. 자, 이렇게 쭉 쪼그라듭니다. 위에 있는 채권 살아남아요. 근데 쭉 갚아주다가, 청산하면서 갚아주다가 어느 순간 미안, 다 썼어. 딱 끝나요. 그러면 요렇게가 그냥 이제 아예 날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이 후순위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넨 뭐냐? 야, 자본이랑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대신 비용이 나갈 때 자본은 뭐 배당을 달라고 요구하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이자를 주는 차이가 있겠죠. 자, 신종자본증권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만기가 없거나 혹은 연장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연장을 원하는 대로. 요거는 아예 순서로 조지는 거고, 요거는 만기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빚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시점에 갚아야 돼서 빚인 거예요. 그런데 요 빚을 갚을 만기가 없어요. 그냥 아무튼 나 그냥 내가 계속 늘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갚을 필요가 없으면 성질상 똑같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 회사가 망할 때 저거를 갚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부채를 털어내야 되니까 요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빚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 만기를 그냥 연장해버릴게 이렇게 되면 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자본증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만기를 계속 연장해버리면 사실은 이자만 계속 내는 건데, 영원히 이자만 계속 내는 거는 배당만 계속 나가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얘네가 자본성 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흡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손실흡수성이 처음에 중요하다고 했죠. 얘네는 순서가 뒤에 있거나 만기가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순서 혹은 만기라는 요 두 가지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자본, 그러니까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만들어버린 증권들이에요. 자,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에는 별다른 조건이 안 붙지만 후순위 채권에는 조건이 붙죠. 뭐가 붙어요? 만기가 5년 이내로 들어오는 순간 20%씩 이 어떤 효과가, 손실흡수성 효과가 사라지죠. 그래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게 20%씩 상각이 돼버려요. 왜? 만기가 된다는 거는 갚아야 된다는 거죠. 얘를 우리가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건 순서가 늦으니까 안 갚아도 될 것 같아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아무튼 시간이 도래해버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이랑 똑같죠. 그러면 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5년 이내로 들어오는 순간 계속해서 상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만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상각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본성 증권이 자본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네가 정확하게는 자본은 아니겠지만 빚을 낸 거지만 이제 우리 킥스나 어떤 그 리스크 관리 목적에서는 손실흡수성이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본성 증권을 그러면 우리가 자본 확충을 해야 되니까 무작위 발행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 BS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지금 당장의 재무 구조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겠네. 재무 어떤 상태 입장에서는 좋아져요. 왜냐면 자본이 늘어나니까 손실을 입어도 회사가 망하지 않을 어떤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PL 관점에 생각해 볼게요. 손익 관점에서. 자, 이런 어떤 증권들을 발행하는 것,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채권에는 뭐가 따라요? 비용이 따릅니다. 이자가 나가죠.
특히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요런 어떤 조건이 좋아요. 보면 막 만기가 막 무제한이거나 순서를 늦게 갔거나, 그럼 이게 그냥 좋겠어요? 아니죠. 여기에는 이자가 더 높아요. 이것 때문에 요런 성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채권 발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자가 일반적인 채권보다 높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매년 계속해서 엄청나게 큰 이자를 내면서 대신 그걸 통해서 잠깐 자본을 확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본을 확충해놓고 그 자본으로 돈을 더 벌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게, 자본을 통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조달했으니까 아까 BS 관점에서 보면, 자, 돈을 물론 BS 관점에서는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아무튼 돈을 어떻게든 조달을 했으니까 여기에 새로운 자산을 산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되면 얘네가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또 뭐가 돼요? 리스크량이 또 늘어나요. 나는 지금 리스크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본을 확충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뭘 사버렸더니, 투자를 또 했더니 리스크량이 더 늘어나요. 그럼 또 충전해요. 또 투자해요. 계속 좀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얻어낸 어떤 자본 확충했던 애들은 좀 원하는 대로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버는데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비용이 나가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묶여는 있는데,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묶여는 있는데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돈을 벌기는, 그러니까 매년 당기순이익도 사실 중요해요. 당기순이익이 잘 안 나오면 주가도 떨어지고 뭐 주주들도 안 좋아하고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손익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안 좋지만, 당장에 이 재무 상태를 개선해서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자본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 그때 쓸만한 애들이 뭐 여러가지 자본 확충 방법, 뭐 IPO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증자도 있고, 있는 어떤 자산을 파는 자산 매각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다들 너무 뼈 아프다는 거죠. 비용이 너무 커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장 괜찮은 게 일단은 그냥 채권, 그냥 빚을 내는데 어떤 빚이 자본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조달하자. 요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했던 거 살짝만 정리를 해보면, 왜 자본을 확충하게 되었는가. 자, 세븐틴이 오면서 부채의 평가 가치가 금리가 더 낮을 때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럼 대차대조표 상에서 부채의 평가 가치가 커져 버린다는 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애들이 줄어들어 버린다는, 쪼그라들어 버린다는 거랑 똑같은 거고, 요게 이제 대차대조표 균형을 맞추려면, 자, 그렇게 되니까 자본 대비 너네 자산에서 나오는 리스크량은 어마어마한데 자본이 줄어버리면 자산에서 나오는 리스크, 요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겠어? 자본 더 채워 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열심히 채우게 되는 어떤 방법 중에서 여러가지, 뭐 증자, 자산 매각, 그리고 채권 중에 자본성 증권 발행,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자, 다른 것들은 왜 안 한다고 했어요? 은근히 비용이 많이 따른다고 했죠. 경영권 문제도 아까 있다고 했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면 부동산을 살 때 그냥 은행에서 빚을 내서 내 걸로 완전히 사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고, 친구랑 반반 해가지고 소유권을 나눠버리는 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했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있는 부동산 파는 거는 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것도 별로예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이자 비용만 내면 되는 거예요. 채권은 좀 깔끔한 게 이자 비용만 잘 낼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녀석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그 녀석들 중에 자본성 증권이 있고, 왜 자본성 증권이 자본성 증권이냐? 자본과 부채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망했을 때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부채가 원래 선순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부채들은 순서가 늦어서 자본 쪽에 갖다 붙어버리거나, 혹은 만기가 너무 길어서 갚을 일이 안 생기거나 해버리면 얘네들은 그냥 자본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어떤 이유를 알고 그 자본 확충이라든지 요즘 일어나는 그 스토리, 여러분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써야 되는 내용을 이제 이해한 상태로 썼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